가짜 가족 사기. 김할아버지의 놀라운 반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짜 가족 사기 사건입니다. 요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죠. 특히 가족을 사칭해서 접근하는 수법은 정말 악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피해를 당할 뻔했던 분인데요. 다행히 기지를 발휘해서 오히려 사기꾼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 통쾌한 사건입니다. 경상북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70대 후반의 김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고, 부인 박할머니는 평생 남편을 내조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셨습니다. 두 분께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지만 모두 서울과 부산으로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명절 때나 가끔씩 안부 전화가 올 뿐 평소에는 연락도 뜸했습니다. 뭐 요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각자 생활이 바쁘고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먼저 하지도 않고요. 김할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약도 먹어야 하고. 그래도 아직은 박할머니와 함께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동네 마트에 장도 보러 가고 면사무소에 볼일도 보러 가고 가끔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면서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집은 너무 조용하고 텔레비전 소리만 집안을 맴돌 뿐이었죠. 가끔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마음이 쓸쓸해지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막내가 언제 전화한다고 했지? 글쎄, 이번 주말에 한다고 했나?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도 결국 전화는 오지 않고 두 분은 그냥 바쁘겠지 뭐라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김할아버지가 문을 열어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 한 쌍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여자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첫인상이 참 선량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실 큰아버지를 찾아왔는데요. 여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아버지요? 누가 큰아버지라고요? 김할아버지가 어리둥절해하자 남자가 나섰습니다. 큰아버지, 저희가 찾던 친척이에요. 저는 고향이 이 근처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을에 친척이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김 어르신 맞으시죠? 김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당연하시죠.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이사를 가셨으니까요. 그런데 평생 큰아버지, 큰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도 나와서 이야기를 듣더니 마음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 들어와서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큰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 큰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큰어머니, 어머니가 큰어머니가 해주신 미역국 맛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은 정말 진실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꽤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미리 동네에서 정보를 수집한 것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신기했죠.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꼭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찾아뵙고 안부를 전하라고. 여자가 또 눈물을 보이자 박할머니도 덩달아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어머니 돌아가셨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찾아뵙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저녁까지 함께 먹고 갔습니다. 남자는 민수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여자는 영이라고 했어요. 참 평범한 이름들이죠. 큰아버지, 큰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자주 뵐게요. 어머니 유언도 있고 또 저희도 혈육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찾아뵐 수가 있겠어요? 그 이후로 민수와 영희는 정말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은 꼭 왔어요.
올 때마다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큰아버지 이거 좋은 고등어예요. 큰어머니가 고등어 좋아하신다고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큰어머니 이 약 드세요. 무릎에 좋다고 해서요. 할아버지 전기요금 고지서 나왔네요. 제가 대신 내고 올게요. 정말 손자, 손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김할아버지 부부는 감동했어요. 자신들의 자식들보다도 더 잘해주니까 말이에요. 여보, 저 아이들 참 기특하다. 우리 애들보다 낫네. 그러게 말이야. 혈육은 역시 혈육이야. 민수는 김할아버지와 술도 같이 마셨고 옛날 이야기도 들어주었어요. 영희는 박할머니와 함께 반찬도 만들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두 분은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민수와 영희가 오지 않으면 오히려 섭섭해할 정도였어요. 민수야, 영희야, 너희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겠다. 뭘요, 큰아버지? 저희가 해드릴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큰아버지,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래, 뭔데? 사실 제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10만 원만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김할아버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까짓 거 뭘? 민수야,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작은 사업인데요. 성공하면 큰아버지께도 꼭 보답드릴게요. 그렇게 첫 번째 돈이 나갔습니다. 10만 원이었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또 왔습니다. 큰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지난번 돈은 다음 주에 꼭 갚을 테니까 30만 원만 더. 이번에도 김할아버지는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박할머니도 혈육인데 뭘 그래라며 응원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50만 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냐며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수와 영희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사실 제가 큰 사업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보증이 필요해서. 보증? 네, 집 문서를 잠시만 담보로 써도 될까요? 딱 한 달만요. 절대 문제 없어요. 김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 문서를? 그건 좀. 큰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영희도 나섰습니다. 큰어머니,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요. 이것도 믿지 못하세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다른 건 다 해줘도 집 문서는 안 돼.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큰아버지, 실망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그건 그렇지만.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빌려드린 돈부터 갚으세요. 영희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드린 것들 다 계산해보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김할아버지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민수와 영희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큰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한다고? 어르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영희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소문내면 큰어머니만 욕먹어요. 늙은이들이 젊은 사람들 등쳐먹었다고 소문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면 집 문서 딱 한 달만 빌려주세요. 그럼 우리도 조용히 물러날게요. 김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가족이 할 짓이야? 가족? 민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집 문서 하나 못 빌려줘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김할아버지 부부는 무서웠어요. 창문 사이로 내다보니 민수와 영희가 담장 앞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무서워. 며칠 동안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낮에는 전화로 협박하고 밤에는 집 앞을 서성거리고. 해시태그 반격의 시작.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70년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이 정도로 꺾일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보, 우리가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 일단 기록을 남겨야 해. 그리고 파출소에 가자.
김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작은 수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영희가 전화를 걸거나 찾아올 때마다 날짜, 시간, 내용을 꼼꼼히 적기 시작했어요. 4월 15일 오후 2시 30분 민수, 영희 방문. 집 문서 요구하며 협박. 4월 16일 오전 10시 20분 민수 전화. 동네에 소문 낼 거다 협박. 박할머니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자고 했지만 김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당하면 다른 어른들도 당해. 이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면사무소에 가서 작은 녹음기도 하나 샀습니다. 요즘 세상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을 파출소는 작았지만 최경사라는 젊은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니 최경사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전형적인 가족 사칭 사기입니다. 사기라고요? 네, 요즘 이런 수법이 많아요. 외로운 노인분들한테 접근해서 가족인 척 하다가 결국 재산을 노리는 거죠. 김할아버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진짜 우리 친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99% 그럴 거예요. 할아버지, 혹시 진짜 친척분들 연락처 있으세요? 있긴 한데 연락한 지 오래됐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최경사는 김할아버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절대 집 문서는 주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만날 때는 녹음을 하세요. 저희도 순찰을 강화할게요. 김할아버지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고향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촌수로 따지면 조카뻘 되는 사람이었어요. 삼촌, 오랜만이에요. 철수야. 그래, 잘 지내지? 삼촌, 혹시 우리 집안에 민수, 영희라는 사람 있어요? 민수, 영희? 누구?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아, 그럼 딸 있는 분 중에서? 삼촌, 우리 집안에 딸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철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삼촌, 우리 집안에는 딸 없어요. 다 아들만 있고. 그 말을 들은 김할아버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누구야? 그날 밤 김할아버지는 박할머니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박할머니도 충격받았지만 이제는 화가 났어요. 여보, 우리가 완전히 속았네. 그래,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며칠 후 민수와 영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큰아버지, 결정하셨어요? 김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녹음기는 이미 켜져 있었어요. 민수야, 나는 집 문서는 줄 수 없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해준 걸 어떻게 갚을 거예요?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동네에 소문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세요. 김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그 말 다시 해봐라. 뭐요? 소문낸다고 한 말 말이야. 소문낼 거라고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속였다고, 젊은 사람들 이용했다고 온 동네에 소문낼 거예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집 문서 안 주면 매일 밤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해줄 거예요. 완벽했습니다. 협박의 결정적 증거가 녹음됐어요. 김할아버지가 최경사에게 미리 신호를 보냈고 경찰들이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무슨 일이에요? 최경사와 동료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당황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냥 친척분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친척이요? 최경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김할아버지, 이분들이 친척분이시죠? 김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영희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협박도 다 녹음됐어요. 김할아버지가 녹음기를 꺼내 보이자 민수와 영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조용히 하세요. 사기 및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민수 본명 박민호 32세와 영희 본명 이영미 29세는 전문적으로 독거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커플이었어요. 이들은 미리 마을에 와서 며칠간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김할아버지 집안 이야기를 알아냈고 면사무소나 마트에서도 정보를 캐냈죠.
어르신, 저희가 조사해보니 이 두 사람이 벌써 세 번째예요. 최 경사가 김할아버지에게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라고요? 네,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 사기를 쳤어요. 한 곳에서는 정말로 집 문서를 가져갔고 다른 곳에서는 2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김할아버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북의 한 마을에서는 80세 홀몸 할머니가 이들에게 평생 모은 적금 3천만 원을 빼주었다가 사기를 당했고, 충남의 한 농촌에서는 70대 부부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5천만 원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악질이야. 김할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수법이었습니다. 미리 마을에 와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누가 외로워하는지, 누가 돈이 있는지, 자식들과 사이가 어떤지까지 다 파악한 다음에 접근했던 것입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한 거네요. 박할머니도 이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몇 달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할아버지 부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민수와 영희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정말 선의로 어르신들을 도와드린 건데 어르신들이 먼저 친척이라고 하셔서.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상세한 기록, 협박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다른 지역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특히 김할아버지가 법정에서 한 증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70년을 살면서 사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제 마음을 이용했어요. 단순히 돈을 빼앗은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간 겁니다. 박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정말로 가족을 만난 줄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노인분들의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악용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더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박민호에게는 징역 4년, 이영미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명령받았어요. 판결문을 들으면서 김할아버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김 형님 덕분에 우리가 눈을 떴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어요. 동네 이장님은 김할아버지를 마을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어요. 형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어르신들도 구한 거예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마을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어르신 보호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는 시스템이었죠. 면사무소에서도 가족 사칭 사기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지역신문에 나면서 김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모두 내려온 거예요. 큰아들 김철수 50세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아버지 신문 봤어요. 정말 고생하셨네요. 아니야 뭘.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안 찾아뵀죠. 둘째 아들 김영수 47세와 막내딸 김순희 44세도 함께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이런 일 당하실 동안 저희가 뭐 했나. 자식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혼자 계셨다는 게 충격이었던 거죠.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올게요. 김할아버지와 박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짜 가족 때문에 고생했지만 오히려 진짜 가족과 더 가까워진 셈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김할아버지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식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안부 전화가 오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손자, 손녀들도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와서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나쁜 사람들 어떻게 잡았어요? 할머니 무섭지 않았어요? 손자들이 신기해하면서 물어보면 김할아버지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녀석들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단다. 그런데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싸워야 해. 마을에서도 김할아버지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김할아버지에게 먼저 상담을 구했어요. 김 형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에서 뉴스로 다뤘고 신문에도 크게 보도됐어요. 용기 있는 어르신이 사기꾼 소탕. 가짜 가족 사기단 검거 70대 할아버지의 기지. 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독거노인 대상 가족 사칭 사기 전담 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김할아버지는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다른 지역 어르신들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몇 차례 강연을 하기로 했어요. 어르신 여러분,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김할아버지의 강연은 항상 이 말로 시작됐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외롭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청중석의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가족이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흉내낼 수 없거든요. 한편 감옥에 있는 박민호 민수와 이영미 영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교도소에서 만난 박민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후회해요. 어르신들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처음에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할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죄송했어요. 이영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할머니가 저를 진짜 손녀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직업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출소하면 제대로 된 일을 하면서 살겠어요. 피해 보상도 꼭 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